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산문 두 번째 작품인 이현기 작가의 채생기후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소설 채생기후는요, 제목의 의미가 인물, 중심 인물이 채생입니다. 그 채생의 기이한 만남이라는 뜻인데요. 채생이 김영의 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기이하게, 정말 신기하게 우연적으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목의 의미가 채생기후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생기후.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럽게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인물 먼저. 중심 인물 채생, 그리고 아버지, 부자관계 나오고요. 어디 잘 다녀왔냐고 하냐면 채생이 아버지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즉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심부름을. 아버지의 명이 뭐였냐면요, 성묘를 다녀와라, 성묘를 다녀와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묘를 성묘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요, 인사를 하는데 운이야 수고했다, 들어가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캐릭터 보세요. 산소 어땠어 급히 묻고, 또 정성스럽게 재개니, 재개라고 하는 건, 야, 조상님께 절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가짐 좀 깨끗하게 잘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정성 들였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개라는 뜻은 간단하게 메모,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는 건데요. 키워드만 쓸게요. 우리 제사 전에 몸과 마음 정갈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걸로 해서 제사를 지냈는지 물어봤다 라고 얘기하죠. 그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잔소리가 좀 심하죠. 그리고 또 바로 아들이 자신의 명령으로 성묘, 즉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채생이 자세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네 이랬고요, 저랬고요, 되게 잘했고요, 뭐 이랬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야 알겠어, 즉시 공부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막 이래요. 캐릭터 보세요. 즉시 글 공부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엄한 훈육을 하는, 네, 그 아버지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잔소리 심하죠. 좀 빡센 캐릭터예요. 그래서 채색은 비록 입으로는, 그래서 아빠 말은 또 들어요.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어머,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 집에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 이 아들은 채생 글에 집중 못하죠.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 집에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김노인 집의 관심 대상인 거죠. 그 관심 대상은 이제 인물구도 쓸 건데요. 네, 김영입니다. 김영의 집.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 보기 박스 안에 있는 인물구조, 관계들 한번 같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에 대한 키워드 먼저 쓰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좀 빡센 캐릭터, 네, 약간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라 유근영 박사님처럼 좀 빡센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채생의 아버지의 캐릭터는 몰락한 양반입니다. 좀 가난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몰락한 양반이 나오는데, 그 몰락한 양반의 대표적인 지금 인물이 누구요? 네, 채생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채생의 아버지. 자, 근데 이 채생이 어딜 다녀왔대요? 김노인 집에 다녀왔대요. 김노인의 캐릭터 바로 쓸게요. 김노인의 캐릭터는 굉장히 성공한 부자, 성공한 부자인데 그 계급층, 조선사회니까요. 계급층은 양반이 아니라 중인입니다. 역관을 했는데요. 그 역관은 중인에 해당하니까 아무튼 이 성공한 중인은 바로 김노인으로 나옵니다. 김영감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중심, 이 둘의 관계, 그리고 그 조선 후기에 대표하는 그 계층이 인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아무튼 이 몰락한 양반 채생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유교모이에요. 그런 캐릭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문단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부부했습니다. 아버지 캐릭터 진짜 피곤해요. 왜냐면 채생이 일단 결혼을 했어,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안채에서 야, 너 이제 오늘은 날이 괜찮으니 너 와이프랑 같이 자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채생 부부끼리, 즉 아내랑 자는 합방일도요, 이 아버지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생은 혼이 난 상태고요.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하니까 이 아버지는 결혼한 아들에게도 명령을 하는 거죠. 결혼한 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뭘 명령해요? 안채에서 자라고. 너의 아내랑 자래. 오, 부부가 자는 날도 정해줘요. 오케이? 자는 날 정해줌. 이런 캐릭터예요. 뭐 굳이 따라서 필기는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아버지의 캐릭터,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가 시험 문제 나올 테니. 자, 아무튼 잘하고 분부했습니다.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네,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였다. 딱 봤더니 뭐예요 지금? 이 집꼬라지 어땠습니까? 집꼬라지 어때요? 가난하죠. 궁핍하죠. 그렇죠. 가난하고 궁핍하죠. 누구 집이요? 채생 집이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집을, 공간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괜찮죠? 공간 묘사 괜찮습니다. 그 다음, 아내는 나무비녀의 댕강한 치마를 입고 거의 미니스커트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얼굴에 세수도 못했어.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 밥도 못 먹어서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양 묘사. 누구 아내? 채생의 아내.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채생의 현생이죠. 현생.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 보여요? 자, 궁핍한 아내라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맞죠?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가난하건 부자이건 뭔가 상관이 있어요. 맞죠? 근데 이 가난하지만 아내를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아내 때문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아내가 떼낀 얼굴 삐쩍 말라서 뾰족, 이렇게 묘사를 해. 그러니 부정적 묘사를 통해서 채생의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채생이 느끼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작품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전진우 작가 시점이잖아요. 인물의 내면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계속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남편 왔어?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니은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대요. 좋은 마음이 전혀 없대요. 자, 그러니 태도 변하죠. 그죠? 태도 변화예요. 선생님 앞에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원래부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안 좋진 않았어요. 원래 사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채생은 가기 전에도 이전에도 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노인 집에 갔다 온 계기로 이후에 지금 이렇게 태도 변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바로 씁시다. 태도 변화의 계기는요, 김영의 딸의 만남이죠. 그래서 김연 땅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변한다. 계속.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는데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묶어서 얘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태도죠. 잊지 못함. 얘가 생각하는 인식,
집의 향기로운 규방이라고 표현하고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 김노인의 집에 혹은 김영의 집에 다 똑같은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채생의 처지랑 대비가 된다, 그지? 왜요? 앞에 지금 쫙 보이죠? 부정적 묘사. 네, 채생의 집 아내를 묘사하면서 채생의 처지는 부정적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안 들까 했더니 김노인의 집에 긍정적인 모습이 잊지 못해서 지금 얘는 너무너무 우울하겠죠. 생각이 거기에서 잡혀 있으니까. 되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날의 만남 다시 한번 누구와의 만남인지 주어랑 인물 잘 보셔야 돼요. 일치불일치에서 고전 산문, 고전 소설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주어, 대상, 부사어, 서술어 등등 문장 성분을 가지고 선택지를 페이크를 많이 치는데 거기에서 지난날의 만남 당연히 채생과 채생 아내가 아니라 채생과 바로 김영의 딸이겠죠.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꿈결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날의 꿈 너무 좋았던 기억이죠. 그런데 훗날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니 재회 가능성 있다고 여겨요? 없다고 여겨요? 네, 맞습니다. 재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바람 피는 거라서? 아니. 조선 후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첩으로 들을 수 있어요. 즉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왜 제외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잔소리 심한 우리 아빠. 네, 채생의 아버지 때문에. 엄한 아버지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니 그 이유는 채생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한 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대요. 자, 그러니 원진의 시 한 구절이 통째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데 인용 쓸게요. 원진이라는 작가는 뭐 중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주석 달려있는 거 보처럼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죽은 부인, 그리움. 김영의 딸이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별, 그리움, 이거에 관련된 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상징적 의미 시험 포인트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긍정적, 부정적이 대비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네, 긍정적 찾아볼까요? 뭘 보니까 뭐가 하찮아 보여. 넓은 바다를 건너봤더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네.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야. 대조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미팅을 갔다고 칩시다. 혹은 콘서트를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차은우로 전 비유할게요. 차은우를 보니 갔다 와서 우리 반 친구들이 하찮아 보이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카리나를 보았더니 우리 반 여자의 친구들이 별로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니 넓은 바다 무사는 누구 네, 이 채생이 좋아하는 누구, 김영의 딸이겠죠. 네, 좋습니다. 김영의 딸. 강물 다른 그룹 누구. 집에 갔다 와서 이 김영 집 갔다 다 누구 봤어요 지금? 네, 채생 아내 봤죠. 채생 아내. 표현법 제일 중요한 거 뭐? 대조, 대비. 당연히 상징적 의미, 비유, 은유 들어가죠? 비유.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구. 그래서 자신의 심정 같겠죠? 그죠? 아, 맞아. 내 마음 어떻게 알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무산은 참고로 이 전설 속의 공간인데요. 참고예요. 객관식 뭐 나올 수 있어서. 무산 같은 경우는 초나라에 회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회왕이 그러니까 신녀를 사랑한다는 전설적인 공간이에요. 사랑했다는 공간입니다. 전설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러블리한 공간의 이미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무산을 보고 나니까 구름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잊지 못하는 태도. 계속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의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단식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대요? 이 시를 읽고 나랑 똑같네. 그죠? 신세와 처지와 동일시되네. 처지와 동일하네 하다고 인식. 그리고 감정 짧은 탄식 긴 탄식 뭐 이렇게 짧은 한숨 긴 탄식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사자성 혹시나 나올까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요? 측면으로 자는 거. 새우잠 자는 거. 뒤척 전전 반츠 사자성어. 그 다음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대요. 왜요? 왜 겨우 눈을 붙였어요? 걱정 근심이 많거든. 누구 때문에? 김영 딸 때문에. 그죠?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밤샌 거죠. 해가 그래서 중천이 떠오르도록 일어나지 않았대요. 늦잠 잔 거죠.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하십니다. 먼저 잤으니까요.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이 멘트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원래 사이 안 좋았던 거 아니라니까요. 요거 때문에 더 확신해졌죠, 여러분? 과거의 태도죠. 과거. 누구의 태도? 채생의 태도. 당연히 채생과 채생의 아내의 과거의 관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그 다음 성묘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라고 해서 태도 변화를 인식합니다. 이 아내가. 태도 변화 인식. 시기의 기점이죠. 태도 변화 시점이 성묘 다녀온 뒤. 성묘 다녔을 때 거기에서 우리 김영 딸을 만나게 되니.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김영과 김영의 딸 그리고 채생의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요 관계들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아무튼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우리 너무 서운하겠죠. 우리 채생의 아내의 입장으로는 너무 서운하겠죠.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의심합니다. 의심. 그러니까 우리 채생의 아내는 눈치를 채고 있네요. 그렇죠. 눈치 빨라요. 여자의 이 육감, 여자의 촉 무시 못해요. 여자의 촉이 착 꽂히죠.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러면서. 그래서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구나. 여기 누구? 김영딸.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라고 해서 우리 아내는 의심인 거죠. 아내의 의심. 그 다음 가볼게요. 아내는 채색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안색 낯빛이요. 옷을 막 자세히 자고 있어. 그래서 살펴봤어요.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무슨 무당이냐고. 그래서 바람 폈나 안 폈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낌새를 막 하려고 하나 봐. 그만큼 너무 사랑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두둥. 그래서 배로 만든 주머니. 가볼게요.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왜? 가난하니까. 가난.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선물 받았거든, 김영의 집에서. 계속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대요. 이런 것들 깨알 같은 지규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 거의 뭐 이렇게 주머니까지 뒤졌어요. 예, 우리 뭐 이렇게 바람 의심하면 막 핸드폰 뒤지듯이 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대요. 배로 만든 주머니에. 김영 집에서 만든 선물이죠. 김영 집에서 받은 선물. 이게 부시쌈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 이렇게 불내는 수 있는 거. 굉장히 옛날엔 귀중하죠. 그러니까 라이터급인 거예요. 와우. 그러니 부시와 부싯돌 그리고 바둑알 모양의 은화. 와우. 귀중한 물건이에요. 귀한 물건이죠. 자, 채생 직업도 없고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주머니를 털었더니 어머, 지금의 라이터급으로 불을 낼 수 있는 부시와 부싯돌과 그 다음에 바둑알 모양의 은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귀한 물건. 의심할 수밖에.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어떤 년이야? 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계속. 디귿.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빡쳤죠.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대요. 의도가 이거죠. 그래서 의도, 목적. 네, 남편 깨우지 않아요. 네가 한번 일어나서 봐라. 약간 요런 느낌. 그렇게 해서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의심에 확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화가 나서는 의심에 확신을 함으로써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신의 계기, 의심, 확신의 계기 혹은 증거 다 맞죠?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아내가 화났어요. 왜냐면 이거 첩을 드리는 문화는 있지만 당연히 질투는 나죠. 예, 가볼게요. 그 뒷부분. 얼마 뒤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갑툭튀. 근데 이 수특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되게 일치불일치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빡쳐서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거든. 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러분도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야, 지금이 몇 시인데자 이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딱 방문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해가 지금 중천이다, 중천. 막 이렇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녀석아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글한자를 읽겠느냐 하면서 그 혼나는 의도가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엄하게 꾸짖는 이유가 중요해요. 채생이 늦잠이죠. 그러니까 김영의 집에서 갔다던가 혹은 김영 딸이랑 뭐 썸씽 스페셜이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느 겨를에 한 글 한자를 읽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글 공부에 학문에 대해서 되게 중시해요. 그 다음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빠한테 가스라이팅 채생이 되게 쫄아 있어요. 자, 아무튼 엄청 놀랐어요. 채생이.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누가 펼쳐놓은 거야? 아내가 펼쳐놓은 거죠. 회개한 일이다 싶어서. 왜 회개한 일이다 싶냐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은화, 부시, 부싯돌은 굉장히 귀중한 귀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학생이 이걸 가져와. 그래서 회개한 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귀중한 물건이어서 물건을 소지해서. 그죠? 채생은 그물 안에 넣어서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했습니다. 누구를요? 채생을. 거의 아동학대. 예. 가정폭력. 그 조선시대니까.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서 대돌보에 매달고 막 힘을 다해서 매질했어요. 야, 이 새끼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누구야?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매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아픈 나머지 당연히 사실을 토로했겠죠. 맞죠? 그래서 굉장히 엄한 훈육이다. 엄한 훈육이다. 아빠가
아빠가 여기는 약간 좀 금쪽이 나가야 돼. 아버지가 조금. 네. 아무튼 뒷부분.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다. 이때 일일이 실토는 뭐겠어요? 김영의 집에 있던 일이겠죠. 김영의 집에서 김영 딸 만난 일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층 더 격하게 분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시켜서 김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아빠 빡쳤어요. 그죠? 채생 아빠 경로 태도 써주시고, 그래서 경로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편지를 써서 시켜서 김영을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아빠의 태도 정리하고 전말 알려드릴게요. 아빠의 태도는 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되게 감정적이죠. 굉장히 다혈질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 해결 대응이다. 이성적이지 못해요. 되게 감정적이고 굉장히 욱해요. 오케이. 그리고 편지를 써서 하인 하나를 시켜서 김영을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몰락한 양반 채생의 아버지 캐릭터. 지금 엄한 훈육, 굉장히 빡센 캐릭터.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첩을 들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김영 딸을 싫어하냐? 바로 김영 딸은 과부입니다. 과부. 그래서 요 캐릭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김영 밑에는 김영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김영 딸은요, 우리 천생 과부입니다. 과부. 남편과 혼인을 했는데요, 혼인하자마자 남편이 죽게 돼요. 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는데 아빠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김영의 캐릭터 설명. 딸바보. 우리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시면 약간 그런 양관식 캐릭터, 박보검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딸바보. 오케이? 그런데 이 채생아버지 학시 아저씨 굉장히 빡세요. 어머나. 그래서 김영 딸의 그 결혼을 위해서 김영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돈이 많잖아요. 하인들을 시켜서 야, 밖으로 나가서 하인들아, 새벽에 지나가는 남정네 한 명 발견하면 무조건 한 명 납치해서 그 남자애랑 얘랑 결혼시키자. 우리 딸내미랑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뒷부분에 수레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남자애를 납치시켜서 요즘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죠. 보쌈을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랑 결혼을 좀 시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김영 집에서 있었던 일을 채생 아버지가 채생 입에서 지금 들으니까 빡치는 거죠. 일단 과부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교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을 당연히 했지만 과부랑 어떻게 결혼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사상을 두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채생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채생 아들이잖아요. 장원급제를 원하는 거예요, 채생이. 알겠죠? 그래서 채생의 아버지와 김영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스토리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김영의 캐릭터를 가볼게요.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할지라도 불러서 볼 수 없는 인물이거늘. 끊을게요. 일단 이 사람 부귀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재상이나 학사, 높은 지위의 벼슬 있잖아요. 할지라도 굉장히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건 이 사람의 캐릭터는 막대한 재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한 재산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 지위 높음. 그러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벼슬 높은 양반들도 얘한테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우리 집 와.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채생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모하겠어요. 그래서 작가가 얘기합니다.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개 학구 물어볼 수 있겠죠? 학구는 주석 나와 있지만 공부만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세상 돌아가는 꼴 모르는, 공부만 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일개 학구 당연히 누구겠어요? 채생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채생인지 채생의 아버지인지 확실하게 구별 잘 지으시고 김영이지 김영 딸인지 확실하게 구별 잘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서리법 사용해서 우리 채생의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뒷부분.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오! 지금 우리 김영 캐릭터 보세요. 김영 딸. 이 김영의 캐릭터 딸바보, 딸바보.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김영의 목적은 이겁니다.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 이것이 바로 김영의 목적. 궁극적 목적입니다.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건 전부야. 이런 느낌. 그래서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여기 중요해요. 채생 아버지랑 김영의 태도, 즉 문제 해결 대응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서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감정적으로 대하나요? 아니죠. 감정적으로 대했으면 야, 걔 뭐야? 이렇게 되는 텐데 모욕을 감수한대잖아요. 그러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냉정하다. 합리적 판단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뭐 대응 방식 다 괜찮고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역시나 이 채생의 아버지랑 대조되는 캐릭터 보실까요? 괜찮죠?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했습니다. 채생의 아버지가 왔더니, 그러니까 김영이 왔더니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죠. 다시 한번 감정적이죠.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어. 대체 왜 그런 거요? 이래요. 자, 먼저 그대가 누구라고요? 김영. 얘를 무너뜨린대요. 이 사람 예의 중시예요. 이게 유교적 가치죠. 유교적 인형. 그걸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 음탕하고 네, 불륜, 그러니까 이제 붕탕질을 한다 이거죠. 딸의 이 음분을 도와서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어 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 굉장히 비난하죠. 상대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김영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되게 아드님을 만났으니, 자, 그러니 만남의 계기죠. 기우 맞습니까? 기우가 뭐라고요? 채생 기우잖아, 이 작품. 기이한 만남. 오케이. 네, 누가 술에 끌고 오면, 만약에 제가 집에 있는데 아빠가 그거잖아요. 아빠가 갑자기 술에 사람 싫어와가지고, 남자 싫어와가지고 너 남편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 남자는 얼마나 더 당황하겠어요. 그러니 기우죠. 계속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 불행을 이를 다 말할 수 없소이다. 공감해줘요. 상대방 공감해줘요. 상대 존중해주죠. 태도가 너무 대조되죠. 공감해준다고요. 겉에는. 오케이. 그 다음.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문제될 거 없다. 뭐가 문제냐 이거죠. 서로 간 섭섭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까지야 없지 않겠소이까 이래요. 자, 보세요. 우선 이 채생의 아버지는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체면 중시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채생의 아버지의 캐릭터를 누가 잘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영이 잘 간파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요? 남의 흠을 소리 높여서 드러낼 것이야 없지 않겠니?
너 평판 되게 중요하잖아. 남 시선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너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너도 흠을 돌릴 거야? 너 아들내미도 같이 동참한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을 간파하면서 그거를 또 수단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 항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죠. 항의 방지 전략. 누구의 항의? 네, 채생 아버지가 항의할까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은 그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 체면이 손상된다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 가정을 하죠. 을 제시하죠. 자,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시끄럽게 우리 둘이 갈등하면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돼서 너 체면 쪽팔릴 텐데 너 괜찮아? 이렇게 조용히 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죠. 체면 되게 중시하니까. 김영은 즉시 떠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빠이빠이 하는지 볼게요.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삽시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갈등이 날 뻔했는데 그 갈등을 모면하는 현명한 김영의 모습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선 우리 갈등을 모면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니 어찌됐든 김영이 온 계기는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김영의 방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온 거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딸의 결혼, 딸의 행복, 딸 바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김영의 방문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삽시다. 따로따로 갑시다. 하면서 상관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아무 상관없이 라고 인연을 맺지 않는다. 관계를 맺지 않자. 라고 한 건데 사실 관계를 아예 끊지는 않죠. 얘가 서포터를 합니다. 가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김영은 채생 집안의 곤경에 처할 때마다, 가난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면서 채생의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전 전략이 되게 좋죠. 김영의 작전 전략 중요해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데, 자존심 안 상하게, 그리고 환심을 얻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람을 도와줄 때 막 적선하듯이 아유 불쌍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스며들게끔 알게 모르게 아주 세심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움을 줘서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김영의 모습입니다. 괜찮겠죠?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드디어 됩니다. 이후 커다란 새 집을 얻어서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물질적 지원이 있네요. 물질적 지원, 물질적 풍요.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부모도 외시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이 어딨어, 그죠? 그래서 경제적, 그러니까 거의 딸이 재벌이야. 재벌집인 거지. 그래서 이 재벌이 거의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아무튼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막 벼룩이나 뭐 다 들끓는다며. 근데 아버지는 새 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대요. 자존심. 아우 진짜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채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냥 의견 대립이죠.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새 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뭐? 체면 중시, 명분 중시해서. 그래서 멘트 나옵니다.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켰다네. 이래요. 자, 그러니 이때 당신 누구? 채생 엄마, 채생 맘. 채생 아빠의 태도 뭐? 완강 거부.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도 손절 빠이빠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당신도 막 이런 거잖아. 원래 아빠의 원했던 상상 드라마는 아니에요, 당신은 또 안 가니까 저도 같이 여기 작은 집에서 살게요 이건데, 엄마 바로 칼같이 손절. 그래서 이 어머니도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라는 건 이 아버지와 채생 아버지와 동의를 안 했다. 거리감 느껴진다. 손절당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왜 가?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에어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와우, 수십 명의 하인들. 별당이라는 건 게스트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스트룸. 그래서 한쪽에 이 손님방이죠. 들어갔대요.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가끔 와서 머물쓰게 하려는 만든 곳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별당은 배려죠. 아버지 배려. 자, 그래서 이 수십 명의 하인들은요, 앞에서 나왔던 물질적 풍요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넉넉한 집안입니다. 맞죠? 계속 뒷부분.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요. 선돌에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요, 지금 아빠가 사실 좋아하는 그 공략이 되게 많지 않아요? 채생의 아빠가 공부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강요 막 엄청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책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또 설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가라고 하는 건 약간 책꽂이, 선반 같은 거고요. 책이 가득하고요. 섬돌 같은 경우는 돌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화초가 되게 우거졌고요. 또 심부름 하인들이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대요. 여봐라 하면 막 온대요. 와우. 그래서 자, 계속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아내의 공간도 별당과 마찬가지였다. 자, 그러니 아하, 요거는요, 아까도 계속 얘기한 돈, 부유, 그거죠. 물질적 풍요로 인한 안락함,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많이 나옵니다. 안락함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별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지도록, 자, 우리 채생 아빠예요. 채생 아빠. 이걸 다 누렸어. 그러니까 약간 그러는 거지. 반지하 막 살다가 갑자기 5성급 호텔 간 기분이야. 집에 반지하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5성급 호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릿속에 뭐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막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곳 어디요? 채생집, 즉 뭐 별당. 채생집.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김영의 집이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채생 아버지의 무슨 행위냐 이거죠. 뭐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살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채생 아버지의 뭐라고 부른다? 내적 갈등 이라고 본다. 그럼 뭐랑 사이에 고민하냐면, 우선 채생 아버지는 뭐 체면하고 명분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죠? 이걸 지킬까? vs 이 물질적 풍요의 안락함도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나 그냥 욕구 따를까? 인간적인 욕구가 당연한 걸 따를까? 하면서 내적 갈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기만 했다. 대조. 그러니까 더 그립겠죠. 더 생각나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누구의 생각? 채생 아버지의 생각 나옵니다.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늘 내가 이리 고생을 자처하면서 살아 못하고 갑자기 현타 빡, 회의감 빡 느껴요. 그래서 회의감 느끼고 의식 변화, 태도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는지 볼게요. 그
급히 채생을 부릅니다. 아들아, 채생아 일로 와봐. 불렀어요. 나 홀로 빈집에 살면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하니? 이래버려. 아우, 진짜 구질구질하죠. 캐릭터 진짜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속마음은 지금 5성급 호텔 때문에 지금 여기 살고 싶고 인간적 욕구, 야 나 여기 너무 좋은데 그냥 나 같이 살라도 될까? 여태까지 내가 미안해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더 멋있잖아요. 쿨하게 인정하고. 근데 보세요, 너한테 폐가 돼서 가족들 따로 사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러면서 핑계 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식 변화, 즉 우리 인간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적 욕구를 수용하고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근데 이거 안쪽에는 요게 있는 건데 겉에 표면적으로는 가족을 배려한답시고 핑계대고 있죠. 너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좀 미안해서, 또 따로 사는 것이 좀 미안해서 이런 핑계를 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도 제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얘의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말하기의 궁극적인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인간적 욕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락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안락함 선택! 결국 체면하고 명분을 버렸네요. 그죠? 계속 채생이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가니 어디로? 채생이 집이요, 좋은 집이요, 5성급 호텔급이요, 별땅이요, 그쵸? 거기로 옮겨가니 기쁨이 100배나 컸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채생하고 채생 얼마 보살이야, 보살. 얼마 착해요. 기뻐해, 모친 다 기뻐해, 만족하죠. 행복한 결말이죠 뭐. 그 다음에 김영 가볼게요. 김영은 이 부자, 마지막에 내가 쓸게. 성공한 중인 부자. 예스. 서울의 근교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대요. 묘가 땅 단위거든요. 1묘당 참고해요, 78평이에요 공 3개 붙여봐요. 와우. 1묘당 78평. 와우. 뭐야? 이재용 아저씨야? 아무튼 요렇게 어마어마하게 채생한테 주었습니다. 대박이죠. 장인어른 잘 만났습니다. 채생은 이 집안 살림이 걱정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을 썼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얼마 뒤 과거의 급제. 와우, 여기 중요.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의 판서에 이르렀으며, 여기까지 먼저 별표. 여기 좀 쓸 공간이 여기 밑에 쓸게요. 과거에 급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 지위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사회적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급제한다는 거 쓸게요. 사회적 지위 성공 조건은 결국 뭐냐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물질적 안정, 물질적 풍요, 물질적 조건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 초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사상이. 초기들은 선비, 사대부, 성리학 이런 이미지인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실학, 돈,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이 물질적 조건이 된다라는 이 부분은 조선 후기의 사고관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의 가치관 혹은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선택지에서 좀 잘 나오는 표현이라서 제가 써드린 거고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급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과거도 급제한다. 여태까지 얘 과거 급제 못했잖아요. 아빠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죠? 계속 아빠가 엄한 이렇게 훈련이래. 엄한 훈육을 시켜도 야 너 공부해 막 이렇게 해도 과거 급제 못했는데 확 경제적으로 서포트 해주니까 털컥 바로 붙었잖아요.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상즉위초의 기사의 신하로서 기사의 신하는 기사로인데요. 참고로 얘가 70세가 넘어야 할 수 있는 벼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70세가 넘은 그 그룹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감촉적으로 보여주고요. 금상 단어 뜻도 나올 수 있어서 현재 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조 3년, 세조 5년 뭐 이런 식으로 즉위 초에 기사로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마무리. 여기까지가 우리 채생기후였고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몰락한 양반, 성공한 중인의 큰 뼈대 두 집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우리 해제부터 보시면 조선 후기의 문인인 이현기가 짓은 야담입니다. 그래서 소설적 경향이 두드러져서 야담계 소설로도 분류가 되는 작품이고요. 몰락해가는 양반 계급을 대표하는 채생의 아버지, 성공한 중인 계급을 대표하는 김영을 등장시켜서 대조적인 생활 전경, 인물의 성격,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 후기에서 일어난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먼저 우리 뒤에서 정리 또 할 거지만 몰락해가는 양반 계급 대표하는 게 채생 아버지고요. 그리고 성공한 중인 계급을 대표하는 게 김영이라고요. 그 대조적인 생활 전경 그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난 이렇게 벼룩이 들끓었다 거기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 심리 사실적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마지막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 변화. 얘네 계급층도요. 원래는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이렇게 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흥상위 계층이라고 신흥중인 계층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부자들이 떠오르게 되죠. 이게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 변화. 또 하나 이 과거 국제를 하려면 또 서포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회 보수. 그래서 채생기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이한 만남이고요. 전체 줄거리는 좀 읽어보시고 남녀의 기이한 만남 그리고 대조적인 삶의 태도 생활 전경인데 요거의 키워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거 키워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몰락한 양반 채생 아버지 캐릭터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채생의 아버지 캐릭터요. 채생의 아버지의 캐릭터는 여기다 쓸게요. 키워드. 먼저 뭘 중시했었죠? 뭘 중시했었죠? 네, 체면 중시. 명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대응을 하셨고요. 감정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되게 신경 쓰고요. 유교적 가치관도 중시해요.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식 변화 한번 나오죠. 그쵸? 인식 변화 나와요. 인식이라고 할게요. 인식 변화 나옵니다. 내적 갈등 한번 나오게 되는데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의 키워드는 처음에는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다가 즉 완강히 거부를 해요. 집에 들어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완강히 거부하다가 이제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죠. 물질적 풍요를 선택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완강히 거부했을 때는 체면하고 명분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내적 갈등할 때는 이 인간적인 욕구가 스물스물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은 욕구를 순응하게 된다. 이런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겠죠. 인물 내적 갈등이요. 그리고 성공한 중인 우리 김영 아저씨, 딸바보. 딸의 이 과부의 결혼이라면 막 물불갈살이지 않고 막 땅을 어마무시하게 주잖아요. 예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체면 명분 중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되게 존중을 해주면서 단계적으로 되게 설득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요.
합리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합리성. 그리고 우리 딸을 또 보호해주는 거니까 딸을 보호해주는 거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 행복을 되게 중시해요.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정적이 아니라 굉장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공한 중인 김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융통적이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우리 몰락한 양반과 너무너무 대조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생과 김영의 딸의 러블라인, 즉 그래서 채생의 만남을 지금 기이하게 나타내주는 소설이지만 사실상 이 두 사람보다는 채생의 아버지와 김영의 두 집안의 분위기, 두 집안의 가치관이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 시험 포인트는요. 이 시험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인물의 가치관, 심리, 그리고 성격 요렇게 일치불일치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두 계층의 차이점, 공통점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말을 달려와 이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말하기 방식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의 또 공부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